개요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와 WTO로 인해 세계 상품 무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세계 생산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수출과 수입 성장률이 국민 총소득 GNI 성장률을 앞질렀다는 말인데요. WTO에 따르면 2009년도에 세계 무역 달러 가치는 총 11조 달러이었는데 2008년도에 세계 경제 불황에 빠지면서 수출 성장률은 6%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2003년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이 되었는데요. 독일은 공장과 국가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엔진, 기계, 자동차, 기타 자본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모든 규모의 독일 기업은 세계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계류와 운송 설비가 전체 세계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출을 볼 때 독일 국내 총 생산의 40%와 900만 개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중국이 독일을 따라잡았습니다. 중국은 두 자리 숫자의 수출 경쟁력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경제력을 과시하였는데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대미 수출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기 위하여 위안화 가치를 절상하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는데요. 세계 무역에 있어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서비스 무역입니다. 서비스는 여행, 오락, 교육, 개발이나 회계, 법률 서비스와 같은 기업 서비스, 지적 저작권 사용료와 라이센스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사이에서의 무역 관계에 있어 주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이 서비스 무역인데요. 저소득, 중저소득, 심지어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나 특허법, 국제 저작권에 관한 규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 비디오, 오락을 수출하는 나라는 수익 감소를 겪게 되었는데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이 실시한 세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연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전 세계적 연간 손실이 약 500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만 관련 피해가 76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서비스 무역 국가인데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6,490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미국 수출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인의 서비스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비스 부분의 흑자가 상품 무역 부분의 적자를 메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월트 디즈니, IBM,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서비스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수요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에 있어서 외환은 한 나라 기업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외국에서의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외환은 국내 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재정적 위험, 의사결정 및 특정 활동과 연관된 글로벌 마케팅의 주요한 측면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 요소는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한 국가 내에서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는 한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환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격과 지출, 영수증, 자산, 부채는 주어진 통화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비즈니스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업은 환 위험에 복잡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외국환 시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 시장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통화가 그 순간 혹은 연장선상에서의 선물 인도, 퓨처 딜리버리인데요. 퓨처 딜리버리는 계약은 지금을 하고 나중에 특정 기일이 지난 나중에 이것을 인도하는 건데요. 이를 선물 인도라고 하는데, 선물 인도를 위해 거래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하였듯이 매일 4조 달러의 통화가 매일 거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현물 시장, 스팟 시장은 즉각적인 거래, 실시간 거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래의 거래는 한 달 뒤에 달러를 살 것이다 또는 2달 뒤에 달러를 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특정 미래 시점에 계약을 지금 하는 것을 선도 시장, 그래서 포워드 마켓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존재하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실제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참여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하여 외환 시장에서 통화와 정부 채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거버먼트 시큐리티스를 사고 팝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정부 채권을 수조 달러치를 매입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매입을 통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는 재화와 서비스 국제 거래를 위한 청산 계정으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독일의 포르쉐는 독일 회사인데, 독일 회사이기 때문에 포르쉐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달러,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화로 했을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유로화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라는 회사는 자기가 돈을 번 위안화, 달러를 결국은 유로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통화 투기자들. 그래서 통화 거래를 통해서 외국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투기자들도 또한 외환 시장의 참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화 가치의 변화에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통화 가치가 변하는데요. 평가절하는 다른 통화에 대한 국내 통화가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1998년 8월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화폐였던 루블은 폭락하였고, 정부는 이제 외채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였는데요. 이때 많은 러시아인들은 임금 삭감과 해고에 직면하였습니다. 또한 은행도 붕괴하면서 저축액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후에 10년간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질 국민 총 생산은 2배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루블화의 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국내 생산이 증대한 것으로 그렇게 기인하는데요. 그래서 한 경제학자가 이제 말하기를 90년대 러시아의 붕괴는 거시경제를 깨끗이 청소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2019년도에 러시아를 잠깐 갔다 왔는데,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은 현재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파산하면은 자기 돈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돈을 벌면 그것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돈을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쓰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20년 전에 그 은행이 망했던 그 결과가 아직까지도 러시아 사람들 머리에, 뇌리에 지금 많이 박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절상은 한 국가가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외국 돈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국 돈이 들어온 그 국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내 통화에 대한 수요가 생겨 평가 절상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정부가 개입하여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 평가 절하하는 정책을 중상주의 또는 경쟁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 즉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1달러당 1,000원에서 900원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에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는 급격한 자국 통화의 절상은 원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외국의 경쟁 기업들을 희생하여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게 중국 정부인데요. 중국 정부는 수십 년간 지속된 무역 흑자가 지속되면은 당연히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어야 되는데, 위안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 중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중국 정부는 두려워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평가를
높아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선 많은 자기의 무역 상대국들이 압력을 행사하다 보니 달러와 다른 통화에 대해 이제 위안화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 영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안화의 강세는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절상되면 글로벌 경제의 균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덜 의존하게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은 증가된 구매력을 활용하여 수입품을 구매할 여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국 통화가 올라가면, 즉 우리나라가 달러화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가치가 상승되면 달러로 표시된 외국 물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GM이나 또는 벤츠나 이런 것들의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되면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 자국의 소비자들은 좀 더 폭넓은 선택이 넓은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중국도 역시 중국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GM과 BMW, 폭스바겐 같은 수입될 부품으로 중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더 낮아진 비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 가치가 변동한다고 할 때 과연 이 통화가, 특정 국가의 통화가 다른 통화에 비하여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가 또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통화 가치가 그 설명 앞에 이야기한 정부의 정책, 중국 같은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완전 자유시장 방식으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답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통밥으로, 완전히 감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일명 빅맥 지수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빅맥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처럼 전 세계에 모두 다 대부분 팔리는 제품의 국제 가격을 비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일명 이제 빅맥 지수라는 것이 나왔고, 이 빅맥 지수를 통해서 세계의 어느 나라의 국가의 통화가 강세이고 또 어느 나라 국가가 약세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세계 여러 통화권에서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미국에서의 빅맥 가격과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전 세계의 모든 동일한 물건은 전 세계에서 같아야 된다. 이런 전제로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달러로 환산된 빅맥 가격이 미국에서 가격보다 높다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나라의 통화는 미국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빅맥 가격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빅맥 가격보다 낮으면 그 나라의
통화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소득 수치를 조정하여 국가 구매력 평가, 퍼체이싱 파워 페어티라는 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나라의 물가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빅맥 가격이 3.73달러이고 그것을 중국의 위안화로 환율로 고치면 14.4위안이 되는데, 이렇게 환산한 가격으로 미국 내 빅맥 가격보다 낮게 되는데, 그러면 위안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PPP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일본의 GDP를 앞섰다라고 표현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의 물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평균적으로 물가가 아직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까지 고려를 해볼 때는 한국에서의 실질 소득,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수준이 일본에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의 수준보다 높다라고 최근의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특정 지역의 그 GNI, GDP를 평가할 때 이렇게 물가까지 함께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가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가 그 나라의 통화도 함께 고려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요새 경제적 환 노출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경제적인 환 노출은 환율이 변동함으로 인해 기업이 미래에 자금의 유출입 예측에 대한 영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기업에게 들어올 외국환, 나갈 외국환 등을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들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일은 실제로 당연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경제적 환 노출은 기업이 판매 혹은 구매를 할 때 외국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아지오는 스카치 위스키 수출 대금을 특정 환율을 기준으로 받기로 했는데, 특정 환율을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1파운드에 1,500원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다른 환율로 거래되면은 이럴 때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환 노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노출은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는데요. 매출의 비중이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될 경우에 이와 같은 환 노출, 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외부에서 98%의 매출을 현재 올리고 있는데 네슬레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슬레의 경우에는 자국 환율보다는 오히려 달러나 위안화나 또는 유로화의 변동 가능성에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 지역 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다임러 크라이슬러, BP, 사노피 아벤티스, 로얄 더치 쉘, 아스트라제네카, 삽 모두 총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의 변화에 따라서 수익도 그에 상응해서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은 당연히 환 노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출을 관리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유로화에 대비하여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경우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기업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GE의 수입 중 50%는 국내인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데, 하지만 그 이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네슬레 같은 경우, 네슬레는 98%를 외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비하면은 환 위험 노출의 정도가 GE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GE 역시 경제적 환 노출 또는 환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이 통화 혹은 경제적인 압박을 했을 경우에 특정 위험 요소의 노출이 증가하거나 또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이 증가하면은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그 위험이 나한테 초래하는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진행한다면 내가 얻을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을 손실도 동시에 고려하고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냐, 일반적으로는 손실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증가되는 위험 요소는 미수금의 증가, 부실 채권 또는 판매와 주문의 지연, 취소,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고, 높아진 국내 통화 자금 조달 비용과 구축된 재정 서비스 활동의 경기 후퇴 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변동이 발생됐을 경우에 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이 자기가 받을 손해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 변동에 의한 환 노출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가격을,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을 최대한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요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가격이 아주 민감하지 않을 경우에, 민감도가 낮을 경우에는 환율이 변동하면 바로 그 변동한 환율대로 가격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80년 후반 포르쉐는 달러 약세에 대응해 미국에서 세 차례 가격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미국 내 포르쉐 판매가 1986년 3만 대에서 1992년 4,500대로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이 이야기인 즉슨 포르쉐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 부자일 텐데, 이 사람들도 역시 가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해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 포르쉐는 가격에 대한 변동이 민감하기 때문에 값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포르쉐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값을 올리더라도 자기 제품을 살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아마 값을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한 거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되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히 변하면 그 급격히 변하는 환율에 맞추어서 바로바로 가격을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그러한 예를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역시
글로벌 마케터도 이것을 적절히 예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이제 환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재무 파트 또는 마케팅 파트 모두 많은 전략들과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업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나라 화폐로 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과 일본 사람과 거래를 할 때 대금 결제 방법을 한국의 원화로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외국한 환율 변동에 따른 그 위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적으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대방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해칭과 선도 계약이라는 그러한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해칭은 한 통화의 손실 위험을 다른 통화에서 이익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방법이고, 선도 계약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래 시점에, 그게 한 달 또는 두 달, 석 달 후 시점에 거래될 환율을 현재 고정시키는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환 노출을 해칭하는 것은 한 통화에서의 손익을 다른 통화에서의 손익으로 상쇄하는 것과 같이 통화 상쇄 포지션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팔 경우에 기업을 운영하는 국제적 기업들 사이에 일반화된 방법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포르쉐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격보다는 통화 해칭, 커런시 해칭 방법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르쉐는 달러의 유로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에 따른 경제적 환 노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포르쉐는 완전히 환 위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포르쉐는 외환 변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 위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요. 만약에 외국 통화가 국내 통화에 비해 약세로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기업은 잠재적인 거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가 국내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일 경우에 생각되면 외국과의 거래에서 수입이 국내 통화로 전환될 경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예측을 바탕으로 볼 때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의사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러가 향후 한 달 뒤에 내가 100만 불을 받을 건데 이 달러의 환율이 현재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만히 있는 게 100원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게 할 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문제가 직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노출과 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외부 해칭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를 쓰기 위해서 외환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특정한 해칭 도구는 선도 계약 또는 선물 계약 또는 통화 옵션 등을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내부 해칭 방법은 기업 내부에서 알아서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해칭 방법으로는 가격 조정과 본사, 지사 간 외화 대출 및 대여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선도 시장은 선물 거래를 위해 현재 가격대로 통화를 사고 파는 체계인데요.
특정량의 매국 돈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들어오거나 또는 나갈 것을 알 수 있다면, 뭐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3개월 뒤에 100만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특정 시점에 외국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기업은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이제 환차손, 한 달 뒤에 가격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환차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변동의 위험을 덜기 위해서 기업은 선도 계약, 은행과 또는 금융기관 간의 선도 계약을 통해서 그 특정 시점의 환율을 현재 고정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손실, 환차손,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을 기회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손해를 볼 위험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위험의 변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한국경제니 매일경제에 보면 주식 가격이 많이 나오죠. 주식 가격, 그날그날 주식 가격뿐만 아니고 또 한 페이지 이상을 이 선물 가격, 외환 시장, 또 이런 그 주로 거래되는 시장들의 일일 데이터가 매일매일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외화 옵션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외화 옵션은 풋옵션은 옵션 만기일에 특정 외화를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팔 수 있다, 그냥 안 팔아도 되는 거죠. 내가 지금 100만 불 갖고 있는데 한 달 뒤에 1,1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이제 팔고 안 팔리고는 내 맘입니다. 반대로 이제 콜 옵션은 만기일에 그 특정한 달러나 외국 돈을 1,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역시 내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콜 옵션, 풋 옵션을 미리 사 놓아서 특정 외국환의 변동에 따라서 그것들을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콜옵션, 풀옵션 방법들의 것들을 그런 기법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의 이제 재무 담당자들은 이제 해외 판매 대금으로 특정한 통화를 요구하므로 경제적인 환 노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은 해외 판매 대금을 미국 달러로 하라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환 위험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그 수입자에게 넘기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은 강세인 통화로 수출을 하고 약세인 통화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외환 시장에 들어가서 선도 계약을 맺거나 또는 옵션을 구입합니다. 그 미래의 시장의 상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막 섞어서 하는 거죠. 옵션도 사고 선물도 사고 또 현찰도 일부 갖고 있고,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후진국과 선진국에서의 마케팅 기회에 대하여 학습을 하였고, 국제 수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외환 관리에 대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글로벌 무역 환경 부분으로 계속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